하나의 칼이 고금리, 다른 하나의 칼이 강달러예요. 네. 고금리와 강달러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코너에 몰아넣어서 죽이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죽이기 직전에 이미 죽었어 이러면서 막 다들 너무 환호하는 거죠. 네.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해왔었던 작업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교사 신한은행 오건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요즘에 이제 바로 본론 들어가죠. 네. 작년 연말과 올해 금융시장이 좀 극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는 채권 시장이 쾌재를 부르면서 미친 듯이 네. 5%에서부터 3%대까지 10년물 국채금리를 밀어내렸다가, 네. 이번에는 뭔가 좀 너무 지나쳤나? 하면서, 연준이 한마디 툭툭툭 던질 때마다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네.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갖고 있는 학습의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시장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걸 기억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실업률이라는 걸 보면 과거의 히스토리를 봐도 이게 실업률이 확 튀어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실업률이 그때로는 거의 단기 저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다음에 괜찮네 하는 순간에 확 튀어 올라가요. 갑자기 올라가요. 예, 그렇죠. 예. 네. 실업률이라는 게 그래서 좋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게 1번입니다. 네네. 지금 50년 만에 거의 반세기 최저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뭔가 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우연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실업률이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연준의 오버킬이죠. 실업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확신하면서, 경기에 대한 확신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니까 이게 심각한 침체를 단기적으로 부르게 되고 실업률이 뛰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건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는 성장에도 신경을 쓸 때 아니야? 왜냐하면 물가가 조금은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게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 때는 최종 인상을 한 다음에 7, 8개월 후에는 네.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서고, 한 번 인하를 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폭의 인하를 하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2000년도 5월 달에 기준금리를 6.5까지 올린 다음에 딱 7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준금리를 확 잡아내리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기준금리를 잡아내려서 2, 3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6.5였던 금리를 1로 잡아내렸죠. 그게 이제 그때의 사이클이었고, 두 번째는 금융위기 때도 보면 2006년도 6월까지 올린 다음에, 그때는 조금 길었어요, 시차가. 1년 2개월쯤 지났을 때 2007년도 9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을 해요. 네. 그러면서 제로까지 확 잡아내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기억나는 게, 아마 이제 많은 분들 생생하시겠지만 2019년도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돌입이 됐고요. 그 7월에 인하한 다음에 얼마 후에 코로나가 나가지고 20년도 4월이면 제로금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퍼붓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인하를 하면 그냥 인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이 반이다. 네네. 이거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강력한 부양책을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시장은 2019년의 기억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연준이 비굴하게 시장에 끌려다녔어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2018년도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이 흔들리니까 우리 소심하신 파월 의장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얼굴이 하얘져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네. 이 연준 워치 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인내심 가진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끝내니까 이제 시장에서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양적 긴축 멈춰. 파월 의장이 그건 안 돼라고 했더니만 그러죠 하면서 흔들리니까 양적 긴축 멈추고. 네.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해줘 이러니까 그건 안 돼 하니까 그러죠 하면서 흔들리니까 또 금리 인하해주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또 레포 사태라는 게 터져요. 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잠깐 좀 애매해지니까 돈 풀어줘 했더니 그건 안 돼 했더니 또 흔들리니까 돈을 풀어주죠. 네. 야, 이거 양적 완화 해주네 그랬더니 양적 완화 아니라고. 돈 줬는데 양적 완화 아니야. 돈은 줬지만 양적 완화 아니야. 이래서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 not QE라는 말이 나와요. 네.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돈은 줬다. 양적 완화로 하지 마. 나큐 이 프로그램 이름은 나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피셜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저희 그 마켓 보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햇님 달림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달라고 하는 대로 계속 주는 겁니다. 딱 하나 주면 안 자고 계속 떠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 호랑이가 거기에 만족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 그 세 가지 교훈을 통해 봤을 때 성장이라는 게 한순간에 휘청일 수 있고 연준이 그걸 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화끈하게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연준이 드디어 길들여질 시간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 빼먹을 거 다 빼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화끈하게 반응해야죠. 그래서 그걸 시장이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연준에서 3번 인하한다고 얘기하니까 7번 인하하고 인하를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7번 인하잖아요. 연준은 올해 3번, 내년에 4번 예상하고 있어요. 2년 합쳐가지고 7번 보고 있는데 시장은 올해 원샷에 끝내버리자. 그렇죠. 24년도 연말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7번 인하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시장은? 호랑이잖아요. 더 달라고 하겠죠. 내년에 12번 해달라고 할걸요. 제로까지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그럼 금융시장 자체가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금리를 화끈하게 인하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주식 사야겠습니까? 인하하기 전에 사야 되겠습니까? 인하하기 전에 접근. 그렇죠. 그럼 언제 사냐? 그럼 지금 사야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큰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자금이 몰려든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과거를 통해서 학습한 게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게 이제 작년도 12월 달까지 등장했던 시장 흐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 요즘 보니까 이제 신문 기사도 보면은 금리가 내려갈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하기에 투자 전략. 벌써 이미 금리를 내린 걸로 하나 확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금리가 인하되면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주식을 하시는 옥도기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아마 추천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혹자는 또 이제 부동산이다. 주식보다도. 왜냐면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헤지펀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헤지펀드는 그러면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헤지펀드는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뭘 할 것 같으세요, 혹시? 헤지펀드는? 일단 뭐 채권. 그렇겠죠. 정확하죠. 그래서 채권을 사요. 그럼 채권 중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것 같으면 단기채를 사야 될까요? 장기채를 사야 될까요? 장기채를 사야 당연히 장기채죠. 장기채 중에 제일 긴 걸 사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30년짜리 장기채, 10년짜리 장기채, 20년짜리 장기채 이제 이런 걸 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헤지펀드인데 10,000원이 있어요. 그럼 10,000원을 갖고 장기채를 사요. 10년짜리 장기채를 그럼 딱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장기채 캐시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갖고서 이제 금리 인하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이냐 헤지펀드가 좀 시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끝내고요. 담보대출을 그렇죠.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빼요. 대출을 빼는데 이게 초단기로 대출을 뺍니다. 근데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가 예를 들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더라도 핵심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금리는 연간으로 5%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는 거기 투기적 배팅을 그렇죠. 하는 거구나. 자본 차익의 배팅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 차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5% 1할 계산하면 하루에 뭐 얼마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떨어지면 뭐 그 이상으로 하루에도 뭐 수익률로 몇 프로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10,000원 주고 채권을 사요. 10,000원 주고 채권을 사요. 그걸 담보로 9,000원을 담보로 뺍니다. 그럼 9,000원 담보 뺐으니까 이 9,000원 갖고 또 채권을 사겠죠. 그럼 9,000원짜리 채권을 또 샀지 않습니까? 그걸로 뭘 할까요? 또 담보대출 빼죠. 8,000원 빼고 사고 7,000원 빼고 사고 그러면 10,000원에서 1,000원까지 계속 쫙 대출을 빼는 겁니다. 그럼 1부터 10까지도 한 거니까 55,000원이 되겠네요. 그냥 55,000원어치 채권을 산 거예요. 10,000원 갖고. 5.5배 레버리지를 튀긴 거죠. 근데 이게 이것보다 국채니까 담보 인정 비율도 많을 테고 극단까지 거의 이제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게 꽤 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버리지 더 세겠죠. 6배, 7배 나올 수 있죠. 그럼 이거 갖고 풀베팅 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금리가 내려가 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죠. 그러면 우리는 금리가 인하될 것 같아 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돈 10,000원 갖고서 레버리지를 풀로 일으켜가지고 채권을 잔뜩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채권 매수자가 많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저만 그러진 않겠죠. 그럼 한꺼번에 자금이 확 올라가니까 장기 채권의 가격이 튀니까 장기 채권의 금리가 확 내려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본 거냐면 금리가 인하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보니까 헤지 펀드들이 잔뜩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꽉 밀어내리잖아요.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5%가 넘었던 게 한꺼번에 쫙 내려오면서 막 3.8 이게 막 뚫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뒤집어서 아니래 이런 소문이 돌면 그럼 자본 차익이 안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보이는 거냐면 그때부터 대출 이자가 보여요. 그렇죠. 그게 바로 22년도에 나타난 그렇죠. 실제적인 현상이죠. 헤지 펀드들이 그렇게 해서 뒤집어 썼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들어온 상태에서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거 반대로 감아야 되잖아요. 그럼 장기채를 팔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샀던 걸. 그렇죠. 저만 팔까요? 모두가 팔까요? 다 급하게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금리가 또 확 뛰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 저는 이제 지난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가 확 내려갔다 확 뛰어오르고 다시 확 내려오면서 끝났잖아요. 사실 연초 대비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뭐 한 거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다만 그걸 그냥 갖고만 있었다면 캐리라고 하죠. 그렇죠. 채권의 이자는 받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확 내려와서 채권 엄청 올랐다가 확 주저앉으면서 망했다고 했다가 돌아오니까 자본 차익에는 없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자 이익은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채권 시장의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레버리지 플레이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질문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지금처럼 이게 금리가 빨리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시장의 학습이 1번인 거고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은 레버리지 베팅 플레이가 굉장히 강하게 흘러 들어갑니다. 최근 기사 나눈 거 보니까 헤지펀드 7개가 그 상당히 큰 규모의 채권 거래를 하고 있다. 국채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이제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주식하고 다른 게 변동성이 실제로는 크지만은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채권이라서 규모를 그렇게 키워나가는 게 그렇죠. 항상 그들의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22년에 진짜 한번 다 된통 당했는데 또 이제 부활을 한 거네요. 이제 결국에 이제 이런 이제 뭐 조금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베이시스 트레이딩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기회가 생기면 그 작은 기회를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파고드는 전략을 아무래도 많이 구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연준이 이제 계속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두리 양식장의 그 업자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튀면 눌러주고 위쪽으로 튀면 눌러주고 너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밀어주고 이런 경향성이 좀 있었다. 그러다 이제 12월 피봇으로 인해서 그 레인지가 그냥 밑으로 퍽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 연준은 뭔가 제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미가 좀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헤지 펀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레버리지를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크게 나타나는 이런 플레이들을 보면서 연준도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시작점이 그거였죠. 로리 로건이라는 분이 등장해서 작년도 11월 달 중순이죠. 등장해가지고 지금의 시장금리 상승이 어쩌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걸 덜어줄 수 있다. 그렇죠. 인상을 안 했는데도 인상된 효과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덜 해도 되겠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시장이 발작났을 때. 사실은. 금리 폭등, 채권가격 폭락시.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던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서 연준이 좀 긴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갖다 11월 초 FOMC에서 사실은 확인을 시켜준 거죠. 사실상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파월이 해주면서, 그러면은 이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쉽지 않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사실은 12월 달에 쐐기를 박아준 거죠. 쐐기골을 박아주면서 3번이나를 얘기를 하니까 시장 확 나가가지고 7번이나 6번이나 이제 이걸 읽은 거잖아요. 그럼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갖다가 시장이 딱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간 거잖아요. 금리를 인하하지도 않았는데 금리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자산 가격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산 긴축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최근 보면은 FOMC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금리가 빠르게 주저앉았고요. 두 번째는 달러가 약세로 돌았습니다. 그렇죠. 중앙은행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과 싸울 수 있는 두 개의 큰 칼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큰 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칼이 고금리, 다른 하나의 칼이 강달러예요. 고금리와 강달러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코너에 몰아넣어서 죽이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이기 직전에 이미 죽었어 이러면서 막 다들 너무 환호하는 거죠.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금리라는 칼이 무뎌지고 강달러라는 칼이 약해져요. 이걸로 찔러도 결정타를 못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얻어맞다가 하다 일어날 수가 있죠. 하고 이러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이거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연준이 여태까지 해왔었던 작업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5%가 넘게 금리를 올려놨는데
이거 여태까지 올리면서 간신히 잡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연준이 라스트 1마일에서 마지막 딱 조금 남겨놓고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되게 마음이 좀 고통스러울까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너무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누가 등장하냐면 로리 로건하고 미셸 보우먼이라는 두 분이 등장해요. 예. 두 분이 등장해서 로리 로건은 뭐라고 하냐면 금융시장이 너무 완화가 됐는데 이렇게 금융시장이 너무 완화가 되면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했던 얘기를 정확히 반대로 지금 로리 로건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아 이건 또 아닌데 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은 기본적으로 그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에노의 실수를 할 거냐 아니면 아서번지의 실수를 할 거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을 하는데요. 아서번지의 실수는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는 거죠. 이 아서번지의 실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1970년대에 물가를 잡아야 될 때 제대로 물가를 잡지 않고 잡았다 싶으면 먼저 금리 내리면서 다시 끌어올리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10년짜리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게 닉슨 대통령하고 정치적으로 엮여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끝맺음을 하지 못해서 인플레이션하고 장기전을 만든 게 아서번지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미에노의 실수는 뭐냐면 90년도 초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 버블이 굉장히 심할 때 기준금리를 2.5에서 6%까지 확 잡아 올려버립니다. 네. 그러면 기준금리를 단기에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팡 터져버리죠. 예. 그럼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터지면서 금리가 이제 자산 가격이 빠르게 떨어질 텐데 이걸 밑에서 적시에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받쳐줄 생각을 안 하고 딱 팔짱 끼고 있었던 거죠. 아, 이 자산시장 버블은 좀 빠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미에노가 될래라는 얘기는 지금 높은 금리를 어설하게 길게 유지하다가 빵 터져가지고 장기 침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미에노의 실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걱정해가지고 금리를 조기에 낮춰줬다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아서번지의 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딱 이 좁은 공간을 놔두고 이 양옆에서 한쪽은 미에노가 되는 거고 한쪽은 아서번지가 되는 겁니다. 네.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으세요? 둘 다 안 되고 싶겠죠. 그렇죠. 둘 다 안 되고 싶으면 운신의 폭이 되게 좁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연준이 코너에 이게 운신의 폭이 되게 좁고 쓸 수 있는 정책의 룸이 작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그만 정책을 쓰더라도 그 효과가 좋아야 돼요. 네. 근데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쓸 수 있는 툴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애들이 말을 듣게 하려면 애들이 착한 애들이면 되잖아요. 순진하고 얘기한 거 그래도 잘 받아들여. 이러면 이래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지금 금융시장이 역대급으로 영악하지 않습니까? 네. 연준 How to train your Fed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길들이기 네.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운신의 폭도 좁은 데다가 시장도 역대급으로 말을 안 들을 정도면 연준 입장에서는 고심이 깊어지는 거죠. 그쵸.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성장의 둔화를 우려하면서 시장에 끌려가 버리면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을 끌고 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금리를 낮추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금리 못 낮추면 잘못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갑자기 급작스러운 실업률이 그렇죠. 급등하면서 네네. 안 올 수 있는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고심이 좀 깊어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연준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장을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은 연준을 다루기를 원하고 또 연준은 시장을 또 제어하기를 원하는 이런 서로는 상반된 입장인데 그 작년도 연말에 보면 연준의 총자산이 주당 빠지는 거 보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요. 막 100몇십억 달러 이렇게 빠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발표된 그러니까 작년 연말께 그리고 연초에 빠진 자산은 350억 달러 정도가 빠져요. 주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준은 시장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준이 가진 그 어떤 그 QT 긴축을 통한 그러니까 금리 외에 다른 무기들이 있을 건데 그럼 무기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단어들이 들릴 때 우리가 연준이 무기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지. 네네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내용이 긴 거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라는 거를 쓰는 게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제로로 낮추다 보니까
더 이상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양적 완화라는 걸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양적 완화하면서 장기 국채를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를 쌓아놓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걸 갖다 되감으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뿐만 아니라 사들였던 국채를 파는 매각하는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QT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QT가 된다는 얘기는 연준이 쌓아놨었던 이 국채를 갖다가 조금씩 파니까 이 국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연준의 밸런스시,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줄어든다. 네. 자산 규모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QT라는 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QT라는 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만약 팔게 되면은 이 국채를 갖다가 이제 누가 사게 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사들이게 돼요. 그럼 은행들이 사들이면서 연준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연준은 받아들인 돈으로 그냥 소각을 시켜버려요. 그럼 이제 국채를 은행들한테 팔았으면 은행은 무슨 돈으로 그걸 사냐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캐시로 그 채권을 사겠죠. 그렇죠. 그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캐시를 어려운 말로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네.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돼요.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네. 그럼 양적 긴축을 만약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면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네.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행이 예를 들어 레포 시장 같은 데서 들어와 가지고 대출 시장 같은 데서 대출을 잘 못 해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영 레버리지가 터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도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양적 긴축이 막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게 끝난 다음에도요. 양적 긴축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줄여놓다 보니까 그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레버리지만큼 대출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거지. 그렇죠. 은행은 예를 들어 하나의 단위의 자본이 있으면은 뭐 한 8, 9의 대출까지도 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게 하나 단위가 줄면 8, 9의 대출 그렇죠.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8, 9의 대출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은행이 직접 또 시중에 나가가지고 레포 대출이라는 거를 국채담보대출을 해주는 게 있어요. 네. 아까 전에 헤지펀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헤지펀드가 국채를 맡기게 되면 은행들이 대출해 줄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은행들도 캐시가 좀 넘쳐야지 대출을 많이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캐시가 넘칠 때는요, 이 헤지펀드들도 안심하고 대출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하루 단위로 계속 대출을 연장을 하더라도 매일매일 대출을 다시 연장을 하더라도 그냥 전화만 해도 해줘요. 네. 아니면 전화 안 해도 자동으로 연장해 주기도 하고 돈이 넘치니까요. 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가 이제 9월 달이라서 19년도 9월 달이라서 이 세금 납부하는 게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은행들의 지급준비금도 줄어들었고 세금 납부 때문에 캐시가 일시적으로 마른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레포 시장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럼 대출이 넘치다가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거 계속 대출 받아가지고 돌리고 있었는데 네. 대출이 안 되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겠죠. 그럼 채권을 팔거나 아니면 대출을 연장을 어떻게든지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출 제발 연장해달라고 무릎 꿇는 거죠. 그럼 거기에 등장해가지고 대출해주는 사람은 그냥 지금 금리로 안 해주죠. 고금리 받겠죠. 네. 그럼 막 10%짜리 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하늘로 탁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럼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딱 튀게 되면은 이 대출 받아가지고 국채를 사들이는 이런 헤지펀드들 같은 이런 기관들의 플레이가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럼 채권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단순히 레포 시장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얼굴이 하얘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까 그 낫QE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레포 시장에도 돈을 넣어주고 은행들한테도 지준을 갖다가 조금씩 밀어 넣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양적 완화 같은 걸로 해서 네. 짧은 만기에 단기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은행들의 지준금을 다시 늘려주게 되죠. 이게 이제 레포 사태예요. 그때보다 지금 레포 거래 규모도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만약 지금도 양적 긴축을 하면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지급준비금이 꽤 많이 줄어들게 될 텐데 그럼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게 아니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터뜨릴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최근에 제가 들었던 뉴스가 Secured Overnight Rate's SOFR이죠. 예, 그 갑자기 확 튀었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안정은 되긴 했습니다만 안정이라기보다도 근데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죠. 이제 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결국에는 지급준비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공포감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디 정도 지금 현재 미국의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한 3.5조 달러 정도 돼요. 네.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냐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추정은 있어요. 추정은 뭐냐면 2019년도 9월에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사단이 나기 전에 보니까 지준금이 GDP의 한 7, 8% 정도였다.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의 GDP의 한 7, 8% 아니면 7에서 한 10% 그 정도 사이면 2.5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사이예요. 그럼 지금 아직 3.5조 달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달에 줄이면 얼마씩 줄이냐면은 950억 달러, 1000억 달러씩 줄여요. 그럼 1000억 달러씩 줄이죠. 그럼 예를 들어 3.5조에서 2.5조면 1조 달러잖아요. 그럼 5달 걸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3.5에서 1.5면 10달? 2.5조, 10달이면 줄이죠. 예. 그럼 10달 후면은 또 네. 사단이 날 수가 있잖아요. 적정 수준 미만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공포감이 생기겠네요. 그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잖아요. 은행이 다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은행들이. 작은 은행들은 어렵겠죠. 그때 작은 은행하고 지금의 작은 은행이 네. 작년에 SVB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최근에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 미국의 대형 5대 은행으로 좀 다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SV 사태 이후로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JP 모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3조 달러 지급 준비금이 있고 지금 3조 달러 지급 준비금이 있다면 똑같다?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물론 그때도 뭐 대형은행의 편중이 있겠지만 그때는 그때 고르게 편성돼 있던 게 지금은 훨씬 더 쏠려 있겠죠. 네, JP 모건은 아주 넉넉한 현금을 들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얘기는 못해도 허덕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 때 옛날에 지급 준비금 줄어드는 거하고 지금의 지급 준비금이 줄어드는 거하고 어디가 더 부담이 클 것 같으세요? 똑같은 금액이지만. 그렇죠.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보유하고 있는 게 값어치가 다시 올라와서 뭐 평가 차익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워낙 낮은 금리에 사놔서 예, 그렇죠. 뭐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남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작은 은행들. 예. 작은 은행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작은 은행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보다 훨씬 더 민감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추정을 했잖아요. GDP의 8% 정도라고 19년도 사례를 보면서. 네. 어쩌면 그것도 되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옛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옛날 7, 8%하고 지금 7, 8%하고 질이 다르다. 그렇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고르게 7, 8%였다면 지금 편중된 7, 8%라서 갖고 있는 애들은 상관없지만 부익부 빈익빈처럼 안 갖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똑같은 양적 긴축이지만 그때보다 더 맵지 않을까요? 파괴력이 더 클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시중은행들을 더 흔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아니라 이게 시중은행들 중에서도 취약한 은행들을 더 많이 흔들어 놓을 수 있죠. 아니면 지역은행들. 네. 그러면 이제 올해도 은행들의 파산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의외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럼 은행들의 파산이 만약 나타나게 되면은 또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럼 연준은 또 돈을 풀어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은커녕 기준금리 인하 7번으로도 안 되죠. 양적 긴축 멈추면서 양적 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생긴 SVB 사태 이후로 뭐 RRP라든가 뭐 몇 가지 뭐 네, BTFP죠. 네, BTFP 그거 이제 곧 끝내겠다고 했어요. 네네. 예, 그런 뉴스 나왔고 그 또 뭐죠? 그 일반 계정 제너럴 어카운트 TGA 네네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려운 거 물어보시는데 저희 채널에 나왔으니까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그냥 쉽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 다 원리까지 다 보시면 되게 복잡하고요. 네. TGA는요.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인데 트레저리가 재무부예요. 네. 재무부가 연준에다가 만들어 놓은 통장이에요. 계좌. 연준에다 뚫어 놓은 쌈짓돈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부가 언제든지 연준에서 뺏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그 돈 저희다 박아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기에 이제 지금 한 7천억 달러 박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어떻게 박히게 되냐면 작년도 5월 말에 미국 부채 한도 높여야 된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왜냐면 부채 한도를 못 높이면은 재무부가 채권 발행해서 자금을 못 땡겨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TGA 계좌가 1,0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앵꼬 난다, 큰일 난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채 한도가 풀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확 발행하면서 자금을 땡기기 시작해요. 그 돈이 그러면 땡겨가지고 지금 7,000억 달러까지 쌓아놓은 겁니다. 네. 그럼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땡겨가지고 TGA에다 쌓아놓은 거죠. 그러면 그 채권을 누군가 사줬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그걸 사줄 수 있는 게 은행에서 사줬다면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면서 TGA가 올라갔겠죠. 네. 그럼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면 양적 긴축으로도 줄이는데 채권 사면서 줄면 네. 그럼 이게 너무 많이 줄었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은행들이 대출이 확 위축이 되면서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작년에 그래서 부채 상한이 오히려 높아지면 더 위험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찻잔 속에 태풍으로 지나갔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역레포라는 게 있어요. 네. 역레포에서 자금이 다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거 RP죠. 네, 리버스 그렇죠. RP죠. 레포는 대출을 담보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네. 이 레포 대출 여러 명이 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도 이제 레포 대출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담보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채권 담보죠. 네, 그렇죠. 이제 국채 같은 걸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단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려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역레포는 뭐냐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시장한테. 네. 이런 짓을 왜 할까? 돈이 모자라서 찍으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이게 왜 찍었냐면 이 역레포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네. 이게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나왔는데 그리고 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레포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21년도부터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네. 양쪽 하나로 돈을 너무 많이 줬잖아요. 이게 은행들 지급준비금도 채워놨고 장기채도 사들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지급준비금이 넘치죠. 네. 근데 이제 은행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SLR 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규제가 있었냐면 은행들이 자산을 쌓았잖아요. 갖고 있는 돈 이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자본을 늘려야 되고요. 네. 자본 비율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본을 늘려야 되니까 그럼 유상증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유상증자하면 주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은행 입장에서 싫은 거죠. 그러면 자산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본을 늘래 아니면은 계속 늘어나는 자산을 늘리지 않을래. 네. 자산 안 늘리긴 낫죠. 그래서 들어오는 예금을 갖다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예금 금리를 갖다 확 낮춘 거예요. 밑에 시중 대형은행들은 뭐 0. 몇 그렇죠. %의 예금 금리 예, 줬으니까. 예금 금리를 바닥으로 붙여놓는데다 거기다 이제 수수료를 때리니까 마이너스까지도 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예금을 안 받지 않습니까?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서 고이냐면 MMF로 흘러가요. 네. 그럼 MMF는 단기채를 사들이는 그런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MMF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MMF 돈이 깜짝 놀란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디다 운용해야 되지? 그럼 이거 MMF도 어딘가 채권 같은 걸 사야 되잖아요. 네, 단기 채권. 근데 단기채도 풍기예요. 네. 돈이 너무 넘치는데 단기채도 모자라요. 네. 그럼 이게 단기채 어떻게든 사야지 운용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무릎 꿇고 사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연준 기준금리가 0에서 0.25예요. 단기채 금리가 0.05 이렇거든요. 근데 0.05에도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MMF 어떻게 되냐? 무릎 꿇고 사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럼 이제 단기채에서 자금 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근데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뭐가 문제냐면은 연준의 밴드가 0에서 0.25인데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연준의 기준금리 밴드가 뚫리는 거죠. 네. 그럼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네. 연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에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운용할 데가 없다면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그래서 역레포 창구를 만들어요. 역레포 창구에 들어오면은 0.1을 주는 겁니다. 금리를. 네. 원래 그때 0.05 주다가 이제 올린 건데 0.1을 주는 겁니다. 0.1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막 들어와요. 왜? 갈 곳이 없는 MMF 자금이 다 거기 가서 역레포 창구에 가서 연준한테 계속 맡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0.1로는 어떻게든 받아주니까 마이너스로 안 가고 네. 그럼 기준금리 하단이 지켜지겠죠. 0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연준 창고, 그러니까 예금 창고에 시중에 갖고 있는 은행들의 온갖 단기채가 넘치는 그렇죠. 상황. 예, 그게 다 여기 와서 박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연준도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역레포 금리도 같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5.25에서 5.5잖아요. 네. 역레포 금리가 지금 5.3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그 정도 금리를 딱 박아놨어요. 그러면 시장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역레포에다가 박아놓으면 5.3을 받는 겁니다. 네.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근데 국채 발행이 늘어나요. 단기 국채 발행이. 단기 국채 금리가 5.4, 5.5 돼요.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역레포에 있는 돈이 굳이 그렇죠. 역레포에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뭐지? 이렇게 되죠. 네, 정부가 채권 발행하는데 그거 사놓고 그냥 정부에서부터 이자 따먹는 게 제일 좋은 장사네 그렇죠. 하면서 중앙은행에 맡겨둔 거 이자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5.5에서 5.3에 역레포에 있는 걸 빼가지고 5.5짜리 채권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역레포에서 자금이 쫙 빠져요. 그래서 지금 단기채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가 뭐 역레포 사이즈가 2조 달러가 넘다가 그게 이제 1조 달러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속도로 만약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걸 연결하면 지난해 5월 말에 부채 한도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TGA 계좌에서 그 정부가 단기 국채 발행해서 자금 땡긴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받아준 거냐면 은행 지준에서 빠진 게 아니라 지급준비금에서 빠진 게 아니라 역레포에서 자금이 빠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역레포에서 자금이 쫙 줄어드니까 그만큼 7천억 달러가 늘어나는 거죠. 역시 한국 최고의 경제 교사입니다. 아니요.